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up.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이종근의 HQ 고급 품격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이종근의 HQ를 보려고 직접 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시간을 옮긴 첫 방송입니다. 저와 함께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이승주 기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공천이 각 당의 공천이 이제 화제입니다. 이따 작전 명령을 공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옮긴 첫 번째 초대석을 한나라당 시절에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훈 전 위원장을 초대를 해서 AI 인공지능 AI와 정치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초대석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아투 일면톱 조간이라서 아까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청년 투자 돈 되는 장사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날 그러니까 5일 어저께입니다.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을 개최하고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의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산과 관련돼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최초로 여성 평균 연령이 90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고령화되면서 거꾸로 전 연령이 예를 들어서 함께 균형 있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나 초고령화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나 저출산의 국가로 접어들면서 사실 각 그 기업들마저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영건설의 이중근 회장이 출산과 관련돼서 1억씩 회척을 했죠. 그 가정에 1억을 주겠다. 뭐 직원들에 한해서입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세금이 문제입니다. 1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도 사실 아이들을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세금으로서 그 1억 원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포션을 국가가 가져가 버린다면 기업들이 나서서 출산 장려를 하는 취지의 사실 어긋나는 어떤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산 지원금과 관련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 이게 눈에 가장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근로장학금이라든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주거장학금 등 여러 혜택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약속을 했고요. 이 말, 그러니까 제목을 뽑은 이 말도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 투자는 돈 되는 장사다. 장사란 말이 뭐 좀 나쁜 의미로도 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까워하지 마라. 과거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줄여나가더라도 미래는
우리에게 열린 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우리의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톡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아투의 사설, 오늘의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한동훈 이재명 TV토론 국민의 선택에 도움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KBS를 필두로 해서 종편 방송국들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TV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피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대화를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콩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콩이 아니라 팥을 이야기하는, 팥도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무슨 엉뚱한 흙을 이야기하는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총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토론을 하자라는 취지의 TV 방송국의 제안입니다.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대화를 얘기합니다. 아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당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걸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런 사람을 내놓았다라는 이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국에 관한 전국 운영과 관련돼서 대화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그래서 당대표가 TV토론을 통해서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TV토론은 국민의 알권의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국민은 양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 무슨 정책을 펴는지 잘 모르므로 양당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를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게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알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설이 지적하는 건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지요. 정치의 정보를 빨리 제공함으로써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뺌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섰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비록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젊은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기는 노쇠한 이미지, 그리고 구태 이미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찬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지형은 맞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잘하고 또 예리하고요. 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순발력 있게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는데 기자들이 준비된 어떤 내용을 서로 합을 미리 맞춰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질문에도 굴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비유와 은유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민주당이 꼼짝 못할 정도의 그런 궁지에 몰릴 정도의 공격적인 날카로운 그런 답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할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난타당할지 모르고요. 또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당연히 지금까지와 똑같이 온갖 궤변과 온갖 그런 회피와 또 온갖 되치기, 물타기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상대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수법들은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노쇠하고 정말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당연히 주겠지요. 그리고 겁이 날 겁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자신이 없구나. 그래, 네가 구린 데가 많구나. 그래, 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대가 안 돼. 이런 손가락질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짱도 없는 사람이고 보면 굉장히 쫄보잖아요. 한 당의 이 거대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자신한테 불리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한다는 것, 즉 겁에 질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천 논란과 함께 이 TV 토론마저도 회피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TV 토론에 응하고 국정 현안에 토론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한마디 더 있군요. 정청래가 한동훈의 맞짱 토론 제안에 난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억지는 당과 이 대표를 욕먹일 뿐이다. 정청래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먹이는 게 한두 번입니까?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들어가 보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아투데이 TV 아투 방송에서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 사천 논란이 또 정점을 딱 찍었죠.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김혜경의 보좌, 그러니까 김혜경을 수행하고 김혜경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언제 대통령 경선 대선 시절에 경선이 아니라 대선 시절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내리꽂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을 보좌하면 공천도 주는구나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그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거의 부르르 화를 참아내면서 이 여자는 우리 아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품격을 또다시 우리 다 드러낸 지점이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쫄리고 있고 쫓기고 있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불안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의 당직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쨌든 보좌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형수에게 그런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해대는 자의 품격이 고작 이런 것이죠. 자기의 그런 그 당의 당직자일수록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그런 어떤 그런 이 호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라니요. 어쨌든 이 여자는 아내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직자, 언론들 모두 다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성남시장 시절에 딱 이랬습니다. 자기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단체든 뭐든 다 고소, 고발, 변호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소왕이었죠. 고소, 고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면서요. 자, 어저께도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딱 어떤 순간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내는 순간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고발을 하자마자 사실 그건 최악의 악수거든요. 악수이자 하수이지요. 선거 기간에 나온 논평을 갖고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재명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천이라고 한 적이 없나요? 사천이고 다 내리 꽂았고 또
대통령실이 내리꽂았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의 논리대로는 전부 다 가짜뉴스고요.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모두 다 고소고발감입니다.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무관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보좌를 했던 사람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자기는 수행한 사실이 없다. 홍보를 담당했던 부실장에 불과하고 부실장은 4명 중에 1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거짓인 게 하룻밤도 안 지나서 드러났지요. 자, 자기는 비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선대위의 조직도인데요. 그 중에서 보시죠.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행실장, 비서실장 오용훈, 수행실장 한준호, 배우자 실장 이해식, 그 밑에 배우자 부실장이라고 돼 있죠. 정은혜, 권양엽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비서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소속돼 있으면 비서라고 불리는 게 맞지요? 분명히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천을 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비서가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권향엽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홍보만 했지 따라다니거나 수행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았다. 권향엽이요. 아예 SNS에 다 박제를 했더군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권향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란만장했다? 왜 그러죠? 바로 2021년 12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다 자기가 여기다 써낸 겁니다. 어떻게 써냈다고요?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인 휴게소를 들러 경주에 간 다음에 간담회 후에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날 바로 김혜경의 영남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했죠. 나의 오늘은 파란만장했어요.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거쳐서 군이 가고 이렇게 바로 김혜경의 그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요. 6장을 찍는데,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모습도 찍습니다. 아마 관객석에 앉아있는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사진 설명처럼 자기가 달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고요. 아니, 이것만 있지 않아요. 지금 김혜경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권향엽의 2022년 1월 1일자 SNS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한강 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라고 이재명 부부가 노들섬에서 뒤 일출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이거 권향엽이 찍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진은 오른쪽 클릭해서 사진 정보를 보면 어디서 찍었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언제 찍었다도 다 나오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현장에 없었다 이거 거짓말이고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이고 이 뭔가 거짓말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발 조치를 했는지 아마 고발을 오늘 했는지 불확실합니다만 어떤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맞고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죄요? 무고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무고죄로 해서 굉장히 중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손을 어떻게 자른다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남에게 눈에 해를 가하면 자신의 눈에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함무라비법전의 1조 1항은 죄도 없는 남을 헐뜯기 위해서 고소를 했을 때,
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물에 빠져서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함무라비 시절에도 무고죄는 가장 큰 1조 1항에 들어갈 만큼 가장 큰 중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실 그 전날까지 이루어졌던 공천 파동, 그러니까 친문들의 반란이 언론에 이제 조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동정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임종석을 너희들이 내치다니, 아이고 홍영표를 내치다니, 아이고 이런 어떤 친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목소리가 중도라든지 또는 보수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내리꽂는 것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친문들은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단죄를 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쫓겨나가는 친문들이 불쌍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친문 패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5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사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은 친문들입니다. 너도 나도 문재인과 사진을 찍고요. 당시 4년 전에 유세장에서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자들이고요. 건물에 모두 다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사진을 찍었노라, 내가 어깨동무를 했노라, 내가 같이 밥을 먹었노라, 이런 따위에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과의 가까움을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해서 당선된 자들이 180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이재명과 친하다라는 그런 안면 바꾸기가 성행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4년 동안 문재인과 함께 이 나라를 망쳤고,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고, 이 나라의 경제를 땅에 추락시켰고, 이 나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전해철, 홍영표, 임종석, 이런 자들입니다. 윤영찬. 그런데 이들에게 동정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한총련 등 자신의 사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종북주의자들과 또 자신의 부인을 보좌하고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입 닫아주는 대가로 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자들을 사천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주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겨나가는 문재인의 하수인들, 문재인과 친하다는 자들, 문재인을 떠받들었던 자들, 문재인을 보좌했던 자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치 피해자인 양 우리가 동정의 어떤 눈길을 보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최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이라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무총리는 지금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나가는 얘기죠. 검찰총장은 상대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비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피고인이 돼서 기소된 상태고요. 고용부 장관은 상대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고요. 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도 역시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5년 동안 호가호위하던 친문 패족들,
자범 이재명의 사천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랑 망치고 피해자인 양 억울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일말의 동정심을 갖는 것 자체도 사치이고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친문 패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본질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까지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종군의 HQ 고급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군의 헤드쿼터, 이종군의 HQ를 듣고 계십니다. 자, HQ 초대석 제가 앞서서 좀 먼저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HQ 초대석 그 시간 옮기고 첫 번째 이제 초대석으로 초대한 손님이 김성훈 전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당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어요. 디지털 측면이나, 그러니까 그 문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또, AI라든지 혹은 첨단 문명, 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먼저 움직였고, 먼저, 어떤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 정당이 한번 이끌어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직접 그것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AI와 그 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IT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초대를 한 건 AI와 정치. 이번 총선은 AI가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제로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가 22대 총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해안과 그다음에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조금 앞으로 좀 끌어주시겠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저하고는 뭐 제가 현장 기자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죠. 당직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에 또 계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예. 조금 자기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저는 뭐 2004년도에 당 운영위원이었고요. 네네. 이제 말로 당무위원이었습니다. 네네. 최연소 당무위원이었고 그 이후 2008년도, 9년도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좀 역임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실 부실장, 그다음에 또 2012년도, 11년도에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있다가 네. 당에서 당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저 국민의힘은요 부실장한테 무조건 공천을 주는데, 여기 저 한나라당은 부실장인데 공천 안 주나 보죠? 안 줬나 보죠? 예, 자 지금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잠깐 뭐 AI 시스템과 관광이라는 오프라인 관광을 접목시켜서 네. AI 투어 개발하고 있는 IT 기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당에서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 IT와 관련된 그런 그 일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계셨는데, 질문에 들어가 보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건 꽤 오래됐습니다. 뭐, IT라고 이름 붙인 건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다 또는 뭐, AI다 이런 것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 IT,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순기능, 역기능 다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순기능이요? 어떤 것이 역기능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이 1990년도 말쯤에 등장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2010년쯤입니다. 네. 2009년 말에 이제 스마트폰이 애플이 등장하면서 애플폰이 등장하면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대, 소위 SNS 시대, 뉴미디어 시대로 등장하게 됐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10년 좀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시대. 네. 작년에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GPT라는 챗봇을 개발하면서 네.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탄생하면 스마트폰 탄생까지 10몇 년이 걸렸고 네네. 스마트폰부터 GPT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10년 좀 짧게 걸렸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글 우리가 알파고 기억을 하시죠? 알파고 2016년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16년부터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버린 그렇죠. 경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발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그게 맞는 또 역기능. 네.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엄청난 논란들이 많죠. 음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짓기도 애매할 만큼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직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항상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 네네. 예, 오토마크를 찍어라. 네. 라는 걸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달 2월 3일 날 모여서 오토마크 어떤 표시를 딥페이크 같은 영상에 같이 찍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 얼굴을 합성하는 거야. 네, 이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이것을 가짜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건데, 이걸 혈류를 추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이런 혈류를 추적하는 뭐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 EU 같은 경우는 얼굴 그 자체를 정보 수집하는 것을 네.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수집을. 그리고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매출의 한 7%를 가진급으로 지급하게끔 만들어 놔버리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가 뭔지 잠깐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는 아닌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장면을 완전히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그렇죠. 마치 양심 고백을 했다.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인정을 한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말한 것들을 잘라 붙였는데도 놀랍게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설한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딥페이크는 아예 없는 것을 지금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걸 창조한다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점점 가짜로 인식하지 못하게 이 AI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딥러닝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가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교황이 어린 아이들을 추행했다든지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교묘하게 완전 딥페이크로 지금 만들었다고 하던데. 특히 가장 지금 논란이 됐고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지난달에 네. 테일러 스테프의 네. 그 얼굴 영상을 네. 이 음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표해가지고 예. 이게 사라질 때까지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다음 4,700만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야동에서는 AI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아주 흔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셀럽들의 얼굴을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은. 그 상대 어떤 그런 이 상대로 해서 이 굉장히 그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실제로 정치에서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올 2월 6일 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네네.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메타, 트위터 등등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여가지고 올 미국 대선 11월 16일 대선에 이런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건가? 네. 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딥페이크로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아하.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잘못해가고 사용했을 때는 바로 삭제를 하는 거를 네.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이런 의식들은 강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딥페이크를 또 찾아주는 AI 기술이 있어요. 찾아준다고요? 예. 이 딥페이크인가 아닌가를. 그 가릴 수 있는. 예.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으냐면 얼굴을 갖다가 얼굴 혈류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딥페이크는 사진을 하니까 얼굴 혈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혈류라는 게 뭐죠? 얼굴에 우리 피부에 보면 그 피 있잖아요. 피 흐름. 네. 이것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딥페이크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만든 거냐? 예. 아니면 진짜 사람이냐? 예. 네. 그래가지고 하는 인터넷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도 있고 네. 이름이 페이크 캐치인데 네네. 그것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을 또 넘어가 버리는. 네. 이것을 또 이것을 이걸 안 걸리게 하는 네. 딥페이크가 또 나오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점점 약이 나오면 그 약보다 더 극악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계속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도 적용
범 영역에서 상당하게 요새 규정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문치씨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도 대책이 있나요? 디페이크와 우리나라는 관련한 지금 이렇게 묻고 문광부에서요. 있네요. 네네. 작년에 2023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작물을 가지고 네. 너무 많은 이 가짜 아니면 인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것을 저작물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뭘로 봐야 될 건가. 아, 네네. 규정과. 원칙은 저작물로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저작물법에는 인간의 상상과 감정을 네. 만든 저작물을 저작물로 동등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죠. AI가 만든 거거든요. 아하. 근데 현재 어떤 규정돼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체계 안에서는 그것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는 예, 거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군요. 미국은 아주 더 강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걸 갖고 네. 얼마 전에 특히 올 1월 달에 나라 지식정보란 이 영화사에서 네. 영화를 AI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편집 저작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AI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네네.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어허.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창조물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저작물을 네. 듣는 우리나라가 이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1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냐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아, 참. 참 아이러니하죠. 예, 예. 그래서 이 저기 짝퉁 맨날 그렇죠. 베끼고 예, 예, 하는 예. 나라에서 그걸 또 뭐 저작물로 인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네. 현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논의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시청자들이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저작권을 AI가 만들 때 저작물을 등록 안 하고 그럼 AI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딥페이크라든가 뭐 이런 AI 생성형 AI에서 네. 창조물을 네. 그것도 다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데이터는 누가 주느냐? 예, 예. 기존의 데이터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모집해 갖고 생성형 AI를 만들라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은 예. 한테 다시 이 저작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신문협회에서도 네. 뉴스를 사용해 가지고 AI가 만약에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네네. 그거에 관련해서 뉴스를 사용한 대가를 내주라라고 네. 이제 이 저기 정부에 또 이 입법한 내용을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네. 내용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다.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제 AI와 정치 문제를 한번 해보죠. 이제 AI의 속도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PC가 나온 다음에 10년 정도의 주기에 인터넷이 나왔고 인터넷에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AI까지 오는 상황, 그러니까 20, 30년 내에 속도가 점점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의 빛의 속도로 정말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정치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정치에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년 내에 네. AI가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답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장벽. 일반 일반 그 우리가 이 뭐 의학 시험 뭐 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모든 사무- 세계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어려운 시험들을 네, 예, 예. 그랑제골, 뭐 프랑스 네, 다 그냥 전 세계인 5년 안에 통과할 수 있다는 어.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간을 거의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예. 5년 내에. 예. 근데 이제야 이제 정치라는 문제에서 AI가 딥페이크라든가 다른 영역을 들다 보니까 네. 이제까지 정치라는 영역이 딥페이크나 AI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다면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딥페이크가 지금 아까 말씀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으로 활용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정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난 연도에 보면 펜타곤을 갖다 폭파했던 뭐 네. 영상이 나온다든가, 네. 그다음에 가짜 영상. 강짜 영상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뭐 누구의 지금 뭐 트럼프는 뭐 딥페이크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그 클린턴도 많고요. 클린턴도 그 가짜 예. 영상 바이든도 많고, 있고요. 바이든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직접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정치 영역에서 엄청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근데 합리적인 규제인가 아니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AI 기술을 예측해갖고 하는 규제인가 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너무 이 AI를 기술적인 문제를 기조해버리는 경우에 AI 발전을 못 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어디 것까지 손을 AI 문제를 손을 댈 건가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뭐라 할까 의원들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입법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네, 것들도요. 입법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예. 하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국민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IT는 우리가 뭐 세계 최고급에 속해 있어. 아니면 뭐 인터넷 속도 봐. 뭐 외국 나가면 속도 느려. 이런 식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AI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도 지금 선두권에 지금 추격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선두권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우리나라 경제 수준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수준 세계 10위권이면 세계 10위권 예, 내는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라는 게 차이가 너무 나고요. 네. 이 AI는 기술이라는 게 좀 더 나은 기술이 발전되면 그 다음 기술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서 12 정도 갖고는 AI의 한계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AI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GPU라든가 예, 예. 이 반도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AI 이 전용 반도체들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 하면 네네.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한번 좀 따라잡아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독자분들이 지금 논쟁도 많이 벌이는데 이거예요. 제가 쭉 흐름은 규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두렵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하기 아니냐. 지금 기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영역을 지금 인간이 침범하는 게 아니냐. 너무 디지털화돼 있어서 불안하고 또 불편한 점도 있다. 너미님이 또 그렇게 남이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런 공포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속도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SNS도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좀 약간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연령층이 많으면 스마트폰이 잘 못 손댄다든가 네. 인터넷을 잘 못 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보 편중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이 속도로는 정말 한 지금의 40대들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젊은 40대 나름대로 젊다고 하는 친구들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진짜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속도 자체만 가지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나와갖고 지금 하는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코딩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진 한 장 있으면 사진하고 영상 다 만들어줘요. 예. 그다음 음악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 다 만들어줘요. 예. 뭐 엊그저께 이번에 지난달인가 이봄이라는 AI가 한 30편가량 곡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창작해서. 그게 그 홍진경의 뭐 사랑의 24시도 사랑의 24시 이게 정확히 아는데 예, 예. 거기 홍진경 노래도 그 AI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네. 네? 그게 저작권 협회에서 음반 저작권 협회에서 그 돈을 이번부터 안 주기로 했어요. 작년 7월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조정료를 안 주기로 했죠. 네. 그런 일들부터 해갖고 점점 이게 이제 모든 곳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연예인처럼 얼굴을 꾸며가지고 디피키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그럼 350억 이상을 어떤 기업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금융 같은 것도 의료 같은 AI가 잘못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AI는 학습을 데이터하고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무슨 소스를 이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를 줬다. 네. 특히 의료 같은 데이터. 네네. 그럼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의 피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사기네요. 예. 여기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느끼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람들은 공포가 어쨌든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점 더 공포스럽네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AI로 애들의 목소리들을 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뭐
공포스럽죠, 진짜. 그죠? 그 AI로 하면 조선족 사투리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AI를 가지고 가수 이연인 노래를 AI가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 미드넷이라는 것을 네. 발표했는데 네. 또 AI로 발표할 때는 뭐 베트남, 스페인어 다 발표할 수 있잖아요. 쉬우니까 만들 수, 네,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또 이게 인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또 잘 이용돼가지고 쓰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 면이 너무 또 잔인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은 피해를. 네. 그래서 공포스럽게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 내에 아니면 뭐 과학기술통신부라든가 거기 안에 아니면 별도 어떤 청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인터넷진흥원 같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AI 전반을 거기서 다루고 입법부터 아니면 문제점들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술이 너무 빨리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들려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그 이전부터 모든 어떤 문명들은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홀로 고립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저는 이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정부다.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들을 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뛰어야 할 거 따로 있고 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예. 따로 있고 한 가지 어떤 뭐 자기가 어떤 민원 사항이 있더라도 각각 그 부처가 마다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 군데에 그냥 다 한 군데만 한 사이트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각 부처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뭐 통합 데이터 관리 역시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 역시 사실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똑같은 거나 그건 마찬가지죠. 두렵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진 그렇죠. 갈라파고스의 섬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요? 이거에 대한 뭐 해답을 바로 드리기에는 좀 그러는데 네. 중국이란 나라는 예전부터 빅데이터, 얼굴 데이터를 감시 때문에 네네. 많이 수집했거든요. 그렇죠. 아까 위구르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예 인체 정보를, 생체 정보를 그렇죠. 전부 그런 다 것까지도 했고요. 수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EU 같은 경우는 2월 6일 회의 때 인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예. 거의 막고 있어요. 이게 네. 이 데이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출 7% 가지국으로 할 정도로. 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은 소위 말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국가 체제가 네네. 우리 같이 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네. 소위 악영향 AI의 역기능들을 예. 논의도 하고 숨기려는 논의해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하고 네네. 어떤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국가 체제가 갖고 있는 데들은 예. 이걸 한 단계 무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AI 무기화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AI 실제로 군사적 무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군사적으로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 한쪽에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버리면 또 다른 쪽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그렇죠. 핵무기와 당연히.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한쪽 핵무기가 대칭이 돼야죠. 예. 비대칭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단기간에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정도 해야 될 건가 네. 말하기보다는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되고 아하.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네. 그러니까 담당 기관을 네. 국가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단지 이건 그 부처의 하나 정도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인터넷 지도관 같은 정도 규모로 하나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쪽에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전반의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국민한테 어떻게 또 교육시켜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실행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부분, 이 시스템 만드는 것도 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법과 관련돼서의 정말 뒤떨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첨단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987년 그 석기 시대예요. 1987년에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고 법률 체계도 전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정됐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 체제를 먼저 좀 헌법 바꾸기는 지금 힘든 상태고요. 네네. 그거 다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네. 법률을 바꾸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분들이 지식이 깊지 않으면 네네. 또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 놓은 순간 네.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갖고 가거든요. 이것은요. 네네. 예전처럼 뭐 뉴미디어 법안 만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법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뭐 잘못된 뉴미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뉴미디어 법안이 이것은 이거보다 파괴력이 더 크거든요. 네. 잘못된 법안 만들어냈을 땐 엄청난 이 안 좋은 효과가 크니까 AI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의원들이 항상 학습하는 방안들을 네. 정당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정당 안에서도 음흠.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의 국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하나 둘씩 만들어지다 보면 그 속에서 지식들이 쌓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진영 논리로서 충돌하고 파당 정치를 하는 와중에 세계는 지금 AI와 관련돼서 또는 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안전하는 사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장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 AI 등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그런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어느 당이 내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AI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여기 시청자분님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공포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가왔고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 일 하더라도 늦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방향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정당들도 그렇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총선 이후에 네. 이번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여의도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달려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AI와 관련돼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이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종근의 이종근의 HQ 초대석, 전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훈 위원장을 모셔서 AI, 이번 총선에 AI가 좌우한다라는 내용으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뒤처지면 다가올 미래에서 완전히 주도하지도 못하고 이끌려 다니기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정치는 AI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들려드리는 아투TV 이종훈의 HQ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이제 총선까지 거의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와,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180억 얻는 거 아니야? 석 얻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어느 평론가는
지난 4년 전에 180석을 민주당이 갖는다라고 맞춰서 뭐 문어, 낙지 뭐 이런 별명을 가진 뭐 평론가가 있습니다. 엄경영이라고 하죠.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 160에서 170석까지도 얻을 수 있다. 뭐 민주당은 110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87년 체제 이후에 8번의 총선에서 선거 약 한 3주, 4주 전에 어떤 지지율 차이, 정당 지지율 차이가 후에 그 득표율, 그러니까 투표날 이후에 발표되는 각 당의 득표율과 거의 연동되더라고요. 특별히 정말 노인 폄하 발언이나 이부망청 같은 각 당의 흑역사가 보통은 한 20일 전, 또 한 달 전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출렁거리는 적을 제외한다면 거의 득표율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바로 다른 요인 전혀 없이 공천과 관련된 요인만 지금 서로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공천과 관련돼서는 워낙에 민주당이 지금 사천 논란에 빠져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이 지금 이 당을 자기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당의 대주주였던 호남 세력과 또 운동권 세력, 일부 운동권 세력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찍어서 내보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딱 정점이다. 이 이후에는 더 올라가진 않는다. 도리어 민주당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할 것이고요. 선거에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좀 더 조정을 받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남아있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겠지요. 억눌러 왔던 뭐 그 공천 배제자들의 반발이 산발적으로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기타 지금 민주당이 이제부터 뭐 3주 동안 어마어마한 네거티브 공세를 또 펼칠 겁니다. 이들은 잘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잖아요. 그 네거티브 공세의 사실 중도가 약간 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 당의 지지율이 이 지지율로 완전히 고착화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딱 한 표 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너무 안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조정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상당히 거품이 될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그러므로 역시 한 표 뒤지고 있구나. 절박한 쪽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을 짓는 자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목민들이었고 그리고 게릴라 식으로 해서 중국 지역 그리고 일부 서쪽 지역까지 다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국에 안온하지 마라. 궁을 짓지 마라. 궁에 들어가서 지키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것이다. 우리는 천막에서 계속 자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한동안 성을 짓지 않았던 이 몽골 제국은 아들들이 전부 다 각자 지역으로 분할한 순간부터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지키는 공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을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배불리 먹는 그런 후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몽골 원나라는 망했습니다. 지금 친문 패족이 그렇습니다. 홍영표, 임종석 정말 초라하게 그 누구도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친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징기스칸의 그런 유언. 징기스칸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을 짓지 말라. 근데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안온하고 완전히 5년, 8년을 호가호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쫓겨나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지금 보니까 다
그런 꼬락선이 더군요. 성남시장 시절 또는 성남 변호사 시절에 게릴라 같은 그런 도전자가 아니라 이젠 지키려는 하는 이 어깨에 훈장 들어간 그런 당대표의 모습이더군요. 국민의힘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지금 포지셔닝이 아닙니다. 그대로 무너진 그런 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시 창업 정신으로서 새로운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끝까지 30 동안 유지할 때 최소한 과반의 어떤 승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종근의 HQ 3월 6일날 들려드렸던 헤드쿼터 오늘 이 말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아주 편안한 시간 되시길 빌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